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꿈은 좋은 꿈 꿨습니다. 꿈이 현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박 나는 꿈. 우리 새누리당이 대박 나는 꿈. 저는 통일되는 꿈을 꿨습니다. 네. 야당의 통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남북의 통일, 야당의 통일이 됐습니다. 예. 그 지역구가 특히 바쁘실 한 해일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많은 분들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덕담들을 서로 건네시던가요?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국회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네. 좀 생산적인 정치, 네. 또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좀 전할 수 있는 정치, 그런 네. 정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덕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대표님. 가계부채 문제, 또 전월세가 그냥 폭등해서 우리 국민들 주름살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정치권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 그런 말씀 지적해 주시는 데는 저는 앞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놔두고 야당은 왜 이렇게 안에서 그렇게 분쟁이 심하고 또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느냐는 말씀. 저희들은 그건 100번 난망입니다. 제가 꼭 듣고 이번에는 꼭 어떻게든지 네. 새해에서 우리 바람을 만들어 봅니다. 자, 특히나 아무튼 올해는 무엇보다 그 정치권에 있어서는 그 총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관문이라 할까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특히 원내대표로서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각오를 다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저희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는 안전 과반 의석을 넘어서 지금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틀 속에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수당 만들어줘도 소용없네. 이런 네.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과반수만 확보가 되면 네.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서 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만 넘으면 법안이 처리되는데 국회 선진화법 속에서는 이제 5분의 3을 동의가 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왕에 일할 기회 주시고 과반수 훨씬 넘겨달라고요? 5분의 3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가 그 대신 저희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예. 저희가 책임지고 또 심판을 받고 예. 정치적인 책임을 저희가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3. 목표가 저희 목표입니다. 5분의 3이다. 180석 목표로 예. 이왕에 일할 기회 주시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표정이 아주. 새누리당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일당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과반수 5분의 3 이런 거는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거죠. 예. 그런 바람을 마음속으로 버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네. 목표는 일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선거 때 되면은 두 당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나 그냥 두 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입장들이 진통과
심된 그 서로의 분란과 또는 서로의 그 통합을 통해서 여러 입장들이 통합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환경당, 노동당, 또 국민정당, 또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 이런 내용들을 여럿을 다원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여러 당이 필요한데 네. 그런 당을 이제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서민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제 여러 당의 입장들을 하나로 네. 뭉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경제 활성도 저는 진정한 경제 활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 상생,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것. 지금은 이제 대기업 하나가 너무 독주하니까 네. 중소기업 걸 뺏으면 안 되니까 중소기업도 상당히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이제 이런 법들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이정월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는 사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여는 법안들,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 또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 예. 이런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특히 요즘에 청년 일자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정년이 연장이 돼서 예. 잔뜩이나 고용절벽에 있는 청년들이 더 심각한 그 고용절벽 앞에 놓여 있는데 네. 말로만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이 서비스 업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해요. 예. 뭐 관광, 유통, 레저 이런 쪽이거든요. 네. 서비스업에 그 폭이 넓어져야지만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두 분께서 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최선아 씨가 정리해 오셨죠? 네.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시던가요? 2016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담아왔습니다. 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2016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인 51.6%가 전년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31.9%가 전년도보다 나빠질 것이다 답을 해서요. 좀 기대감보다는 우려나 걱정이 더 큰 그러네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2016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어떤 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 구체적인 바라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네. 역시나 실업난 해소가 51.6%로 가장 많아서요. 좀 새해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가장 크셨고요. 네. 이어서 보육비 지원 등 복지 향상, 또 부동산 대책 마련, 물가 안정, 정치 민주주의의 성장도 15.8%나 됐고요. 네. 내수 활성화, 결혼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같이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두 분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2016년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또 네. 무엇인지 예.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경기도 좀 회복되고 정치도 단합된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뭐 집값이 조금 낮아진다든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나 아니면 저희 또래 이제 나이대 사람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취업난이나 이제 경제 같은 게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도 많이 갖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삶을 이어가는 그런 잘 사는 사람보다 좀 없이 사는 사람이 좀 더 잘 산다는 소리를 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뉴스가 있으면 좋죠.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요즘 정치판들 보면 너무 막 당일당략에 치우쳐서 힘들게 싸우는데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화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역시나 민생 경제를 꼽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그 말씀 중에는 정치적 안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딱 한 가지만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면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대표님? 뭐니 해도 일자리, 예,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입니다. 예, 생각하는 일자리 확대 방안은? 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생입니다. 네. 국민의 소득을 평균화시켜서 네. 우리 구매력을 높여서 기업의 내수의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일자리는 거의 중소기업이 노동 흡수력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수로 따진다면 한 90%, 95%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이렇게 매번 죽고 사라지고 중소기업을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때가 이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아주 심해졌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업 생태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양극화된 기업 구조를 서로 상생 구조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정말 작년에는 새누리당은 정말 그 점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니 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일자리를 그려놓고 어떤 일자리는 뭐 임금 피크제니 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것은요. 노동시장은 노동 문제들을 가장 적합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가 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방향을 너무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역시 민생과 일자리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스트레이트 마크입니다.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해서 마치 우리 새누리당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그 법안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오법이라든가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지 우리를 위한 법안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번에는 전국을 각 시도별로 2개씩 규제 프리존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 산업 같은 거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드론이 마음껏 거기에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경기도에 예를 들자면 판교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해서 경기 밸리를 판교에다 이제 그 지금 창조 혁신센터죠. 그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생과 일자리는 우리 새누리당이다. 자, 어쨌든 뭐 두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민생의 어떤 그 현안, 우선순위를 들어봤는데, 그 최선아 씨, 또 이모저게 궁금한 것이 올해 전망하는 그 뉴스예요. 과연 어떤 뉴스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로 올해를 또 이어가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또 조사가 됐습니까? 제가 미리 두 분께 2016년에는 이런 뉴스가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뉴스, 희망 뉴스 3가지를 뽑아달라고. 양당 원내대표로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베스트 3를 뽑아주셨는데요. 먼저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뽑아주신 희망 뉴스 2위는요. 경제활성화법 처리 후 내수경기 활성화, 서민 체감 경기도 활짝. 모든 국민이 바라는 뉴스겠죠. 새해는 좀 체감 경기가 활짝 폈으면 좋겠고요. 3위는요. 테러방지법 처리 이후 대한민국 테러 청정국으로 지정. 안전한 국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희망 뉴스인데요. 2위는요. 경제민주화 민생 관련 법안 본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역시 법안 관련된 뉴스인데요. 희망하시는 법안도 꼭 통과되기를, 처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금강산 관광재개, 제2의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 평화교류 전면 확대. 이 뉴스는 저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두 원내대표께서 뽑으신 1위 희망 뉴스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게 뭘까요? 일단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대표님의 희망 뉴스 첫 번째 뭐라고 보십니까? 총선 승리 아니에요? 총선 승리. 자, 그리고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원내대표의 희망 뉴스 1번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원희철 대표님도
새누리당의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을 제일 바라시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두 분의 1번의 첫 번째 희망 뉴스는 뭘 것 같으십니까? 각자가 내가 전국의 최다 득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실까요?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네. 네, 1위 원유철 원내대표님 것부터 보시면요. 노동개혁 성공으로 청년 취업 증가폭 역대 최대치 기록. 이건 저의 희망 뉴스이기도 합니다. 예. 반면에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1위 뉴스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압승. 아주 가장 솔직한 희망 뉴스가 아니셨나 싶은데요. 솔직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예. 영순위가 있습니다. 영순위가 또 있어요. 영순위가 그게 뭐냐면 금년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네.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만나서 예.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착을. 그것도 영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입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 영순위 아니십니까? 솔직하게. 그건 뭐 기본으로 깔고. 사실 속마음이 따로 있고, 저런 욕심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수술이 어렵겠죠. 저희는 참 고지못대로 하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2개 얘기하면서도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도 영순위가 왜 없겠습니까? 예. 영순위는 없습니까? 저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예.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래에 우리나라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뭐 100% 못 줍니다. 정말 예.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셨는데 네. 나의 활동에 의해서 점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예. 우리 정치에게 이 희망이 있다. 정치에게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뽑은 게 희망 뉴스거든요. 네. 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뉴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희망사항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영순위로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이 영순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진정한 우리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법 만들면 거기에 맞는 시행령도 만들어서 그냥 국회와 잘 화합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뭐 김무성 대표나 우리 원유철 대표에게 뭐 무서운 지시를 안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아무 꼼짝하지 못하고 입법도 못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아무 재량권도 없이 하시는 거에 대한 이제 방면을 해주시겠다. 자유롭게 의회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 선언만 하나 있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저희 작은 의회주의 소임이 조금이라도 실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정걸 대표님께서 참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께서 전략을 아주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저희 그 새누리당 그 지도부를 만나면 김무성 대표나 저랑 만나면 꼭 부탁하시는 건 사실 맞습니다. 네. 무섭게. 경제 법안 이거 통과시켜달라. 민생 법안 통과시켜달라. FTA 좀 꼭 비준 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섭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걸 대표님도 아닙니다. 이종걸 대표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청와대에서 오자유동 할 때 우리 이종걸 대표님, 문재인 대표님, 뭐 저 김무성 대표님 다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일자리 좀 만들게 이런 법안 좀 통과시켜 주세요.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부탁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랑 만나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그 이종걸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한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전략을 좀 바꿔서. 아니, 제가 좀 여기 왔으니까 이런 뒷얘기도 좀 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한중 FTA 돼야 됩니다. 시진핑 만나기 전에 한중 FTA 비준안이 돼야 됩니다. 한 말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런 후문도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파리 기후협약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한중 FTA는 지고지선에 며칠 날 몇 시에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성경 말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4시까지면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는 그 다음날 파리에서야 10시를 맞춰서 그다음에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한중 FTA 제가 이제 비준 논의 시작합니다. 통일통일. 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통일통일 간사 심재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 예산하고 법안을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제가 한중 FTA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무성 대표님, 원유철 대표님이 굳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약속을 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12월 2일 밤 5시가 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갔죠. 저 체포됐습니다. 거의 딱 예산을 원안 통과. 근데 그 원안 통과도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법이 안 되면 영원한 통과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도 깨야죠. 예산 12월 2일 원안 통과라는 걸 딱 방법에 놓고 그동안 이제 법 같은 거 다 가져오셔.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두개법 해드리고 두개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중 FTA가 작년에 꼭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작년에 통과가 안 되면 관세 절감 효과가 54억 5천만 달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주가 또 중국하고 FTA를 먼저 체결하게 되면 시장 선점 효과를 뺏기게 되고요. 또 13억이라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이 우리의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제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왕이면 그 대통령께서 그런 절박함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하셨고 이정우 대표님한테도 좀 통과를 시켜달라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직접요? 네, 그때 왔을 때 이게 좀 협조해달라고 국회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 갖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했는데 이정우 대표님도 물론 협조 안 하는 게 아니겠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이러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받는 건 좀 전제해달라 말씀하셨죠. 그거 다 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를 체포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사실 제 방에서 이 원내대표 회담하면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정걸 대표님 방에 한번 가서 하고 셔틀식으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방에서 할 차례였어요. 근데 제 방에 오셨는데 막 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했다 말다. 이거 안 들어주면 안 해도 나가셔요. 그래서 못 나게 잡아주세요. 대표님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체포가 아니라 감금하신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2일 이제 12시부터 한 3시 정도에 대부분 그 예산을 탔습니다. 그때 원안 통과해버리면은 사실은 여야 같이 3조 정도면 1%거든요. 390조의 1% 정도를 국회 정책으로 놓고 국회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여야가 같이 나눠서 하는 건데 그것도 다 이제 사실 여당은 쟤네들끼리 짜놓고 원안 통과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하겠다는 것을 방벽으로 하면서 이 법 해달라라고 하는 그 연계라는 것은 사실은 야당이 좀 해야죠. 그거 많이 당해왔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복수 있습니다, 복수. 이미 한중 FTA 됐습니다만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한중 FTA도 뭐 하루에 46억 뭐 이러는데 실제 한중 FTA라는 건 서로 상대가 있는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면 그것도 관세 절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중국에도 있는 거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무역의 이익이 있는지는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 한중 FTA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의 100년 대계화처럼 한국과 중국의 어떤 문화, 산업, 거기에 교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 교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한중 FTA 그런 거대한 물결에 하루에 뭐 46억 관세이 이건 참 제가 새누리당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이 거대 정책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일단을 보고 저는 아주 참담하게 느꼈어요. 그 100년 대계의 무역과 나라와 문화와 교류를 해서 나라의 서로의 증진을 위한 윈윈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하루 무역의 관세 따먹기로 올해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한중 FTA가 1년 단위로 관세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 관세분을 못 먹습니다.
그것으로 국민에게 그 호소하니까 야 너무 좀 천박하다. 근데 그 관세도 사실은 반반입니다. 저쪽도 반, 우리도 반. 그런 쌍무계약이 아주 그런 거거든.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연초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뒤면 결전의 순간이 돌아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두 분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랄까 기본적인 방향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요. 이번 총선이 그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왕에 그 대통령을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해 주셨고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번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호소할 거고요. 그게 180석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생과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예.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앞으로 이 20대 총선을 통해서 정치가 좀 경쟁력 있는 생산성 있는 정치, 효율적인 정치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이 국회나 또 정치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너무나 지쳐 계시고 예.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저에게 일할 길을 달라는 호소를 간곡히 드리려고 그러면 야권 의석은 120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 꿈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요? 얼마 전까지는요. 네. 개헌 의석. 개헌 의석은 200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낮아졌네요.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 차라리.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도 경제, 또 바라는 것도 일자리. 네. 그건 뭐냐면요. 네. 지금 이미 경제는 실패했다. 예. 이 정부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생 파탄의 사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 또 새누리당에 모두 있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안이 없진 않지만 새누리당의 벽에 부딪혀서 그 대안을 펼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들을 이미 실패하고 총체적인 난국을 만드는 새누리당에게 그 실망의 그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결국 창당으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안이 없다고 그러지만 대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너희들은 스스로 왜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분열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느냐. 저희들은 이번엔 꼭 연대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분열됨으로써 분열이었지만 그 분열은 상생과 앞으로의 통합의 씨앗을 우리는 앵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 세력이 뭉쳐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갈등을 했습니다만 내부에 또 비판도 했고 그런데 회사가 분할을 하게 되면 그 분할은 합병을 위한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논리거든요. 지분을 늘리고 자본금을 늘려서. 이제 그렇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거 말씀드릴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표님.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창당은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통합의 방향과 통합의 적임자와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해당하는 서로 맞아야 되겠죠. 맞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당과 연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통합을 하고. 그러면 공천을 조만간 하실 텐데요. 공천을 못 받는 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잔류할 거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건 양날의 칼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존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잔류를 하실까요? 탈당을 하실까요? 공천 못 받는 분들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아니 20%를 지금 컷오프 시키겠다는 것은 뭐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20%의 현역 의원이 공천을 못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 결과에 승부를 하실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럴 때, 그 야당의, 지금 전통 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헌신입니다. 공천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는 선당, 그런 이제 그런 후사들이 줄지어 가면서 저는 충분히 이 위기, 분열의 위기를 통합의 승리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자, 남의 당 얘기지만, 이 안철수 의원의 그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그 제3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 정말 그 새로운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안철수 그 의원의 생각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새정치라는 것은 한번 검증을 받았고 또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많은 또 실망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정골 대표님께서는 또 언젠가 합칠 거라고 말씀하지만 이 자체가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국민들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정당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위 그 중진 의원들의 어려운 지역 출마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컨대 서청원 대표님의 용태론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 예컨대 오세훈 전 의원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새누리당이 그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이 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쉽게 되는 지역이죠. 대구권, 영남권, 그렇죠. 경북. 그런데 당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선거에서 있어서 뭐 나가면 충분히 어느 곳에 나가도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굳이 그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에 나가서 후보로 나서는 것보다도 정말로 초접전 지역, 수도권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컨대? 그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에 뭐 야세 굉장히 굉장히 야세가 강하든지 아니면 초접전 지역. 그런데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의원들이 나가서 당선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초선의 비율이 많아요. 지금 초선의 비율이 지금 54%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 일본은 9% 되는데 중진 용태론 얘기 나오는데 다선 용태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국회라는 것이 일종의 그 용광로 역할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걸 다 뜨겁게 녹여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노장청이 조화롭게 구성돼야 되고 또 초선 다선이 조화롭게 되는 게 좋다. 누구가 앞장을 서시면 좋으실까요? 그 험지론에 나가시는 의원님으로는. 지금 저 의원님들은 뭐 좀 열심히 다 뛰고 있고요. 새로운 인물들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출중하신 분들이 험지로 나간다라든가 그게 아니면 지금 다선 중에 고령자는 뭐 용탄이 게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용태하는 게 아니라 다선들이 좀 국회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경륜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 서청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용태를 하셔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지역 구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뭐 용태를 하라 마라 할 것은 결국은 그 전적으로 그 지역 유권자들의 몫이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라는 것이 노장청이 조화롭게 또 초대선과 다선이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다. 험지론, 뭐 용태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대표님께서. 아니요.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험지 같은데 접전에 나가서 하면 좋죠. 의원님 경쟁력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수도권이니까. 제 자체가 우리 평택의 초접전지라. 그 대표님께 또 질문을 그럼 바꿔서. 거기도 예컨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험지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컨대 서울에서 출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영남이 67석이고요. 네. 호남, 충청, 강원까지 합해서 67석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권은 대부분 국민적 균형 의식에 의해서 이 야권에 이제 많은 그 기회를 주셨고, 왜냐면 수도권을 빼놓고는 전부 다와 영남이 이제 수가 균형되어 있는데, 그 영남은 다 사표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25%, 30%, 40%까지 얻어도 또 지는 겁니다. 거기에 단순 누가 다수대표이기 나가면 때문에.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험지가 이제 부산의 일부 지역,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김해 지역,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도 도시 공업 지역이 발달됐던 이제 마산 창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험지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지역. 이런데 우리 문재인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어떤 지역적 연고나 출생지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론은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또 강남 지역은 오히려 그런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강남에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그 문재인 대표는 이제 부산 자기 지역의 부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거는 것이 아마 부산 주민에도 좋고 당원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서울 강남으로 간다는 것은 뭐 전략적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제 험지도 험지의 종류와 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우리 새누리당의 전통 강세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이제 서울 강남이라든가 강남, 영남 지역, 강남과 영남, TK, 대구, 그런데요. 경북. 그 우리 당에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총리를 지냈거나 뭐 장관을 지냈거나 이런 그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이 좀 이 접전 지역 수도권의 접전 지역에 출마해서 우리 당의 전체 전반적인 선거 경쟁력을 높이고 본인들도 당선되면 또 일대 뭐 사실 대권 주자 그룹에 바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좋고 본인으로서도 좋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의 경우에 전략 공천 여부가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공천 과정에서. 뭐 우선 추천이라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전략 공천 아닙니까? 다릅니까?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만요.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 저희는 이제 당원 당규상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두고 있고요. 우선 추천 지역을 둔 이유는 그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그 배려도 있고요. 또 선거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 그러면 적어도 여성과 장애인처럼 소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면 유력인이 대구에 공천받는 일은 전략 공천으로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 우리 당원 당규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대신 굉장히 이제 그 상대당 후보하고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 그런 지역은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후보를 공천하죠.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살생부 얘기도 들리고요. 소위 말하는 그 친노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20% 컷오프는 비친노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비노계를 대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다면 평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면 평가는 위아래 평가 보니까 이제 상임위 의원들 간에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 간에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했던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미 불출마하신 분들을 제일 나쁜 점수를 줬습니다. 불출마. 어차피 불출마 좀 안 나오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저도 이 다면 평가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평가 과정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니.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것이 이제 혁신 과제로 지정이 됐고 또 국민들이 이건 혁신이다라고 한 것에 본인이 또 그걸 안 따라갈 수 없는 대표 입장 때문에 거기다 온 정치적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그 의원들의 마음 속에 생기고 있는 이 부적절성과 대표의 그 방향하고는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작은 미스테이크가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뭐 두 분께는 정말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한 면도 있어야 총선 참여가 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선의의 경쟁, 레이스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국민들께 뭐 당부의 말씀, 새해 인사 다시 드릴 기회 드릴까요? 먼저 야당 먼저 하실까요? 예,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통일의 꿈을 꾸고 통일이 우리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올해 한 해 병신년에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책질질 해주시고 꾸중해 주신 우리 야당에게 더 많은 꾸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각성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 파탄, 또 그 중산층의 몰락, 모든 경제의 위기를 IMF 이전으로 돌려놓은 그 책임들, 그 사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 그걸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꼭 해주셔서 그 점을 꼭 한번 우리 야당에게 가점을 주시면 그것은 꼭 약속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원 대표님? 네, 국민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금년에는 20대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더 노력할 거고요. 특히 정치의 요체인 민생과 일자리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뭐 올해가 붉은 원숭이 뛰니까 이 통합과 지혜의 화합과 지혜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화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통일시대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왕 일할 기회 주시는 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시고 박근혜 정부 성공이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 올립니다. 네, 최선하 씨. 이렇게 새해 첫 손님으로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두 분께 또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좀 지혜롭고 이 다재다능한 원숭이처럼 정치권에서도 좀 새해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토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유쾌한 정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배로 마무리를 할까요? 정한섭.